노량진은 끝났다.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때 전국의 청춘이 새벽부터 줄을 서던 그 거리에서 지금은 단 한 명도 마주치기 어렵습니다. 고시원 76개 중 67개가 문을 닫았고 컵밥거리의 불은 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숫자 하나가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32년 만에 최저 경쟁률 88%가 사라진 고시원, 서울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빈상가. 누가 봐도 노량진의 시대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한 해 70만 명이 몰리던 공무원 시험에 이제는 41만 명만 원서를 냅니다. 모집단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떠났던 공시생들이 하나둘 다시 돌아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무너진 거리 위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조용한 반전이 여러분의 직업 선택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단서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노량진역에 내렸습니다. 1번 출구로 나오면 곧장 학원 갑니다. 제 기억 속 이 거리는 늘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6시에도 자리를 맡으려 줄을 섰던 곳입니다. 가방을 맨 청년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계단을 오르던 풍경. 그런데 지금 그 줄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사람도 손에 꼽힙니다. 한때는 출근 시간 지하철처럼 빽빽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발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만큼 한산합니다. 천천히 걸어 올라가 봤습니다. 학원 건물은 그대로입니다. 간판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1층 상가에 셔터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 집이 아닙니다. 5집 건너 한 집이 비어 있습니다. 셔터 위에는 임대 문의를 적은 종이가 색이 바랜 채 붙어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또렷합니다. 노량진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24년 1분기에 17.7%를 찍었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 평균은 6.3%였습니다. 노량진이 서울 평균의 약 3배였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직전 분기만 해도 이 거리의 공실률은 6.5%였습니다. 그런데 한 분기 만에 11.2%포인트가 뛰었습니다. 서서히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꺼진 겁니다. 발걸음을 컵밥거리로 옮겼습니다. 한때 이곳은 노량진의 상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컵밥을 받아들던 거리입니다.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끼니를 때우며 다시 책상으로 뛰어가던 청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스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평일 점심인데도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불 꺼진 부스 앞을 지나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거리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었습니다. 활기라는 단어가 무색해질 만큼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목 안쪽 고시촌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방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던 곳입니다. 한 평 남짓한 방에서 합격을 꿈꾸던 사람들이 살던 거리입니다. 노량진 1동과 2동을 합치면 고시원은 2015년에 7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9개만 남았습니다. 8년 만에 약 88%가 사라진 겁니다. 10곳 중 9곳이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복도 끝까지 불이 켜져 있던 건물도 이제는 창문 대부분이 어둡습니다. 수요가 빠지자 남은 고시원 월세마저 내려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먹자골목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노량진과 신림고시촌의 외식가게는 2015년 1,444개에서 2023년 1,273개로 줄었습니다. 수험생이 떠난 자리에서 밥집도 함께 버티지 못한 겁니다. 4곳을 모두 돌아봤습니다. 노량진역, 학원가, 컵밥거리, 고시촌. 어디를 가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때 전국의 청춘이 새벽부터 몰려들던 그 거리가 지금은 평일 한낮에도 인적이 드뭅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엔 학원 쉬는 시간에 맞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앞 의자마다 누군가 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걷는 내내 같은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그 노량진이 맞나? 내가 알던 노량진이 아니었습니다. 셔터 내린 상가, 불 꺼진 컵밥,
사라진 고시원. 한 시대가 조용히 저무는 풍경 같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씁쓸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텅 빈 풍경 뒤엔 누구도 예상 못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노량진이 빈 건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칠 사람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상권이 죽은 게 아니라 모집단이 무너진 거죠. 손님이 줄어든 게 아니라 손님이 될 사람 자체가 줄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숫자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한 해 공무원 시험에 원서를 내던 사람은 2020년 약 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약 4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4년 만에 거의 30만 명이 증발한 셈입니다. 도시 하나가 통째로 빠져나간 규모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던 9급 국가직만 봐도 그렇습니다. 접수 인원이 18만 5천 명에서 12만 2천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약 34%, 셋 중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모집단이 이렇게 무너지니 경쟁률이 흔들립니다. 9급 국가직 경쟁률은 2011년 93.3대 1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자리를 두고 93명이 다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21.8대 1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절정기와 비교하면 약 4분의 1 토막입니다. 같은 한 자리를 두고 다투는 사람이 93에서 22로 줄어든 겁니다. 이 숫자가 왜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1992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입니다. 무려 한 세대 만의 기록입니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닙니다. 2020년 37.2에서 2023년 22.8로, 다시 2024년 21.8로 떨어졌습니다. 해마다 계단을 내려오듯 빠진 겁니다. 노량진에 불이 꺼진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먼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떠난 걸까요? 가장 큰 분기점은 코로나였습니다. 학원이 문을 닫자 모두가 집에서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굳이 서울 노량진까지 올라와 비싼 방을 잡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 강의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멀리 와서 헛돈을 쓸 필요가 사라진 시대가 온 거죠. 한번 편한 길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는 원래도 기울고 있던 흐름을 한 번에 확 기울였습니다. 이 변화는 거리의 풍경만 바꾼 게 아닙니다. 수험생을 가르치던 거대한 회사들까지 흔들었습니다. 업계 1위였던 메가스터디는 2024년 12월 공무원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4년 동안 쌓인 영업 손실이 600억 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1위가 버티지 못하고 시장을 떠난 겁니다. 또 다른 강자 에듀윌도 회사를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1년 새 매출이 약 23% 줄었고 곳간이 바닥나 빚이 자본을 넘어선 상태에 빠졌습니다. 학원 한두 곳이 망한 게 아니라 업계를 떠받치던 큰 기둥들이 무너진 겁니다. 여기엔 더 근본적인 흐름도 깔려 있습니다. 시험을 칠 나이대의 인구, 즉 학령 인구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만 약 9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애초에 도전할 사람의 그릇이 작아진 겁니다. 출원 급감도, 32년 만에 최저 경쟁률도, 거대 학원의 철수도 모두 이 큰 물줄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노량진은 그 물줄기가 가장 먼저 닿은 강억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줄어든 게 전부일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모집단이 무너진 건 결과일 뿐입니다. 그 결과를 만든 더 깊은 원인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줄었다는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빈칸이 하나 있는 거죠. 떠난 사람만큼이나 스스로 발을 뺀 사람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안정된 자리를 청년들은 왜 제발로 등졌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공무원은 평생 직장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정년까지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청년들은 그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올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막상 안에 들어가 보니 듣던 이야기와 달랐던 겁니다. 먼저 월급을 보겠습니다. 부급 저연차 공무원의 월 평균 급여는 약 222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해 최저임금으로 한 달을 일하면 받는 돈과 비교해봤습니다. 차이는 고작 16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안정을 택한 대가가 최저임금보다 16만 원 더 받는 자리였던 겁니다. 한 달을 꼬박 일하고 손해주는 222만 원.
청년들이 상상하던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럼 야근이라도 제대로 인정받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초과 근무는 한 달에 57시간까지만 수당이 나왔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4시간이 한계였습니다. 문제는 그 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상 일해도 단 한 푼도 더 받지 못했습니다. 8시간을 더 일해도 4시간만 일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보상은 절반에서 끊기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민원이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창구를 지키며 거친 말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감정은 깎이고 보람은 줄었습니다. 박봉을 견디게 해주던 마지막 명분마저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무원, 아직도 갑입니까? 아니면 박봉입니까? 한쪽에서는 정년이 보장되니 여전히 좋은 자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 월급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거운 이야기는 노후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무원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연금이었으니까요. 2015년 그 연금의 셈법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게 됐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매달 내는 돈이 늘었습니다. 월급에서 떼는 비율이 7%에서 9%로 올랐습니다. 받는 돈은 줄었습니다. 일한 횟수에 곱하는 비율이 1.9에서 1.7로 깎였습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늦춰졌습니다. 60이면 받던 연금을 이제 65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오래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 자리. 노후의 보상마저 얇아진 겁니다. 월급도, 야근도, 노후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은 답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들어간 지 3년도 안 돼 그만둔 공무원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4천여 명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8,700여 명을 넘었습니다. 5년 만에 2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한 지역의 통계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천에서는 5년 안에 스스로 사표를 낸 신입의 비율이 2022년에 무려 72.9%에 달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10명 중 7명이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난 셈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대 공무원이 제발로 사표를 내는 경우를 봤습니다. 2020년 153명에서 2024년 28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역시 약 2배입니다. 가장 젊고 가장 오래 일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짐을 쌌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4글자가 청년들의 손에서 조용히 지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도 줄었고 남은 사람마저 떠났습니다. 노량진을 떠받치던 두 기둥이 동시에 무너진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끝난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모두가 놓친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결론은 분명해 보입니다. 노량진은 끝났다. 사람도, 학원도, 돈도 다 빠져나갔다. 그런데 2025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숫자 하나가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경쟁률입니다. 32년 만에 최저를 찍었던 그 숫자 말입니다. 2024년 9급 국가직 경쟁률은 21.8대 1까지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바닥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그 숫자가 24.3대 1로 올라섰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2026년 경쟁률은 다시 28.6대 2를 기록합니다. 선발 인원 3,802명에 무려 10만 8,718명이 원서를 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식 수치입니다. 21.8에서 24.3으로 다시 28.6으로 2년 연속 상승입니다. 바닥을 친 그래프가 천천히 V자라 꺾여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충격적인 건 일부 직렬입니다. 2026년 교육행정직 경쟁률은 509.4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자리를 놓고 509명이 다툰다는 뜻입니다. 시설직도 189대 2를 기록했습니다. 끝났다던 시험에 이런 숫자가 어떻게 다시 나타난 걸까요?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7급 국가직 경쟁률은 44.6대 1,
전년에 40.6에서 오른 수치입니다. 9급도 7급도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망했다던 그 노량진이 맞습니까? 사실 단서는 진작에 있었습니다. 한 영상의 댓글에 누군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경쟁률은 작년의 2배다. 농담처럼 달린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지금 벌어지는 일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떠난 줄만 알았던 그 시장에서 숫자는 이미 반대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 분명합니다. 노량진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때 떠났던 공시생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셔터를 내렸던 거리에 다시 발걸음이 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던 방향을 현장이 두 눈으로 확인해 준 셈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왜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제 발로 등졌던 그 자리를 왜 다시 찾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경기입니다. 경기가 식으면서 기업들이 사람 뽑는 문을 좁혔습니다. 민간 채용이 줄어든 겁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진 청년들의 눈에 안정된 자리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처우입니다. 그렇게 박하다던 보수가 조금씩 손질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9급 저연차의 초임이 6.6% 올랐습니다. 전체 인상률 3.5%에 저연차에게만 3.1%를 더 얹은 결과입니다. 그 덕에 부급 1호봉 기본급은 213만 3천 원이 됐습니다. 여전히 넉넉한 액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깎이기만 하던 처우가 처음으로 위를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는 불안입니다. 평생 다닐 줄 알았던 회사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이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 안정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한때 답답하게만 보이던 그 안정이 다시 귀한 것으로 떠오른 겁니다. 경기 침체, 줄어든 일자리, 그리고 흔들리는 고용, 떠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조건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이유가 됐습니다. 노량진을 비웠던 흐름이 방향을 거꾸로 틀어 노량진을 다시 채우고 있는 겁니다. 소름 돋는 건 이 모든 일이 조용히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노량진이 다시 살아난다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여전히 몰락을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이 숫자는 두 해 내내 묵묵히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등이 보내는 신호는 공시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거리의 경쟁률이 다시 오른다는 건 그 너머에 더 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얼굴의 노량진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결코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지금 노량진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옛 풍경이 통째로 지워지고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8개 구역, 약 9천 가구 규모입니다. 면적만 73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그중 1구역은 49층 높이에 3,103가구로 다시 태어납니다.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되고도 20년 넘게 멈춰있던 사업입니다. 학원과 상권의 이해관계가 얽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시생이 떠나자 비로소 속도가 붙었습니다. 사람이 남아있을 때는 못했던 일이 사람이 빠지고 나서야 시작된 겁니다. 당장 2026년 4월 6구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약 3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목표 완공 시점은 2031년입니다. 4평짜리 고시원에 청춘을 갈아넣던 거리에 이제 새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한쪽에는 여전히 좁은 고시원이 남아있고 그 옆에는 고가의 새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것이 지금 노량진의 두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빈자리는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떠난 공시생의 자리를 여의도와 용산과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메우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던 거리가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거리로 바뀌는 중입니다. 이걸 두고 정체된 상권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노량진은 망한 게 아닙니다. 모습을 바꾼 겁니다. 거리가 죽은 것처럼 보였던 건 사실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중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신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경쟁률 반등 21.8에서 28.6으로의 그 V자 곡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안정의 가치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안전한 자리를 찾아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우리 일자리 환경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계 출산율을 보겠습니다. 2023년 0.72까지 떨어졌던 숫자가 2024년 0.75로 9년 만에 처음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0.80까지 올라섰습니다. 반가운 소식처럼 들리지만 이미 줄어든 인구는 그대로입니다. 일할 사람도, 세금 낼 사람도, 떠받칠 사람도 줄어든 사회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자리는 더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더해집니다.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업이 사람을 쓰는 환경 자체가 달라집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 민간의 일자리 풍경이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건 분명합니다. 자, 이 조각들을 한자리에 모아보겠습니다. 인구는 줄고 민간 고용 환경은 흔들리고 그 와중에 안정된 일자리를 향한 줄은 다시 길어지고 있습니다. 공시생이 노량진으로 돌아오는 건 그저 시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안정이 다시 귀해지는 시대가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이 귀해진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흔들리지 않을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량진에서 헐리는 고시원과 다시 길어지는 줄은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 자녀의 진로에 그대로 겹쳐집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내 자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노량진의 불은 한 번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 거리는 헐려 사라지고 떠났던 사람들은 안정을 쫓아 돌아옵니다. 노량진은 망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려 모습을 바꾼 겁니다. 그 신호가 지금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그 거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량진은 분명 한 번 무너졌습니다. 셔터는 내려갔고 컵밥거리의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따라온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옛 거리가 재개발로 사라집니다. 낡은 고시촌이 헐리고 그 위로 새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안정을 찾아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몰락이 아닙니다. 노량진은 망한 게 아니라 모습을 바꾼 것뿐입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다른 시대가 그 위에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환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셈입니다. 노량진의 불은 꺼졌다가 다시 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빛은 단지 한 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정이 다시 귀해진다는 건 그만큼 우리 모두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 안정을 쫓아 공무원에 다시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한때 삼성과 LG가 가득했던 대한민국 제조업 1번지. 그 도시의 상가 4곳 중 한 곳이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미입니다. 1969년 허허벌판에 세워진 국가산업단지 하나가 이 도시를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심장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충격적인 건 이게 구미 한 곳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그 추락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작은 버튼 하나가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1969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구미는 이렇다 할 것이 없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너른 들판과 낙동강이 흐르는 한적한 시골, 그 허허벌판에 박정희 정부가 거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바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섬이었습니다. 실을 뽑고 옷감을 짜는 공장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도시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섬유에서 전자로, 전자에서 다시 반도체로, 산업의 무게중심이 옮겨갈 때마다 구미도 함께 변신했습니다.
그렇게 구미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얼굴이 되어갔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왔습니다. LG전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거인을 따라 수많은 협력사가 함께 둥지를 틀었습니다. 한 회사가 들어오면 그 회사의 부품을 대는 또 다른 회사가 따라왔습니다. 일자리가 일자리를 불러왔습니다. 거대한 공장들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쪽 라인이 멈추면 다른 라인이 돌아갔습니다. 도시 전체가 쉬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든 제품이 전국으로 또 바다 건너로 실려나갔습니다. 그 공장 안에서 사람들의 삶이 피어났습니다. 이곳의 월급 봉투는 두둑했습니다. 야근을 하면 한 만큼 손에 쥐어졌습니다. 일자리가 넘쳤고 일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자리를 찾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청년들이 짐을 쌌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에 미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도시에 내린 사람들이 이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샀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일자리를 따라 구미로 몰려들었습니다. 숫자가 그 시절을 말해줍니다. 산업단지가 처음 세워질 무렵 구미의 인구는 10만 명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도시가 사람을 빨아들이듯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 구미의 인구는 약 42만 명에 이릅니다. 도시 역사상 가장 높은 정점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골 들판이 불과 한 세대 만에 40만이 넘는 사람들의 도시로 바뀐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자석이 도시 한복판에 박혀 있었던 셈입니다. 그 자석의 이름이 바로 일자리였습니다.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퇴근 시간이면 공장 정문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식당은 손님으로 붐볐고 상가에는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새 아파트가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들어찼습니다. 이 도시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공장이 있는 한 사람은 모여들 것이고 사람이 있는 한 도시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그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던 약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그 표현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던 도시. 구미는 분명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도시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공장은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균열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201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도시를 떠받치던 대기업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곳은 생산 거점을 수도권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어떤 곳은 인건비가 싼 해외로 라인을 옮겼습니다. 거대한 공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자리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도시의 심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구미를 대표하던 1공장, 한때 화면 속 모든 것을 만들던 곳입니다. 그런데 LCD 사업이 흔들렸습니다. 중국이 값싼 패널을 쏟아내면서 가격이 무너졌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화면 산업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2020년부터 구미 1공장은 사실상 가동을 멈췄습니다. 본 거점은 파주로 옮겨갔습니다. 불 꺼진 공장,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도시를 대표하던 공장에 불이 꺼진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나들던 식당과 가게, 그 가족들이 살던 집까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함께 흔들리는 일입니다. 비어버린 그 부지의 일부는 미코세라믹스라는 기업이 사들였습니다. 반도체용 공장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시가 옛 산업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환의 틈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먼저 사라졌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구미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입니다. 2022년 2월 이 수치가 61.3%까지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전국 평균은 82.3%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공장 10곳 중 4곳 가까이가 제대로 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장이 멈춘다는 건 곧 누군가의 월급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미의 위기를 그저 인구가 줄어든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진짜 무너진 건 사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였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그리고 그 주변을 먹여 살리던 수많은 협력업체, 두둑한 월급 봉투가 돌던 그 일자리들이 통째로 빠져나간 겁니다.
대기업 라인 하나가 빠지면 그 밑에 딸린 협력사 수십 곳이 함께 흔들립니다. 부품을 대던 공장, 그 부품을 나르던 회사, 그 직원들이 점심을 먹던 식당까지 일자리 하나의 무게는 결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사람은 떠납니다. 사람이 떠나면 도시는 식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어버린 공기는 도시 전체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수도권 외곽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때 대한민국 제조업 1번지라 불리던 그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기 포항의 가동률은 93.3%였습니다. 같은 경상북도 산업도시인데도 격차는 이렇게 컸습니다. 구미의 공장이 유독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 해 또 한 해 불 꺼진 공장이 늘어갈수록 도시의 온기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공장이 식어가자 그 다음 무너진 건 도시의 거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월급이 멈춥니다. 월급이 멈추면 지갑이 닫힙니다. 그리고 지갑이 닫히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거리의 가게들입니다. 한때 구미역 앞은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식당은 줄을 섰고 술집은 불야성이었습니다. 그 활기가 도시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리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5년 3월 KBS의 보도가 나옵니다. 구미역과 산업단지 일대의 상가 공실률이 26%를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6%. 쉽게 와닿지 않는 숫자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게 4곳 중 1곳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리를 걷습니다. 가게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번째는 셔터가 내려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또 비어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은 아니어도 걷다 보면 자꾸만 닫힌 문과 마주치는 거리. 그게 지금 구미의 모습입니다. 특히 구도심이 그렇습니다. 구미역 상권, 그리고 한때 가장 번화했던 2번가. 이 일대의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발길이 옮겨갔다는 점입니다. 도시의 중심 상권이 강 건너로 이동했습니다. 새로 개발된 지역으로 소비가 빠져나간 겁니다. 남겨진 구도심은 점점 손님을 잃었습니다. 또 하나는 소비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주문합니다. 온라인으로 소비가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가게들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흐름은 구미만의 일이 아니지만 가뜩이나 손님이 줄어든 구도심에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 생생합니다. 한 상인은 취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반은 줄었다고. 예전 같으면 북적이던 시간에도 거리가 한산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상인의 말은 더 짧고 무거웠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그 한마디에 거리의 사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거리를 직접 걸어보면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불 꺼진 간판들, 먼지가 앉은 유리창, 그리고 어김없이 붙어있는 임대문의 현수막. 한 집, 두 집이 아닙니다. 거리를 따라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평생을 장사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빚을 내서 가게를 차렸을 겁니다. 그 자리에 지금은 전화번호 적힌 현수막만 바람에 흔들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구미만의 일일까요? 옆 도시 포항을 보겠습니다. 포항 도심의 상가 공실률은 26.5%입니다. 구미와 거의 똑같습니다. 한때 철강으로 잘 나가던 도시, 그곳의 거리도 같은 속도로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경상북도의 두 산업도시가 나란히 같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큰 흐름의 신호일까요? 이건 구미 한 도시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보다 더 적나라하게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잠드는 방입니다. 공장이 돌던 시절 구미의 원룸은 늘 모자랐습니다. 인동과 진평동, 공단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일자리를 따라 청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방은 넘쳐나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9만 원에서 10만 원대 매물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나온 가격입니다. 도무지 믿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다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월세가 싸 보여도 관리비를 더하면 실제 부담은 달라집니다. 겉으로 적힌 숫자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고 놀라기 전에 그 안을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도 본질은 분명합니다. 방값이 이렇게까지 내려갔다는 건 그만큼 사람이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사라진 동네. 가격은 정직하게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문제는 원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2010년대 후반, 구미는 규제에서 비켜나 있었습니다. 집값을 두르는 규제가 다른 곳에 집중되자 돈이 구미로 흘러들었습니다. 외지에서 투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분양가는 올랐고 새 아파트는 계속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 6개 단지에서 약 4,873가구가 한꺼번에 집들이를 준비했습니다. 한 해에 쏟아진 물량입니다. 들어와 살 사람보다 빈집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등장합니다. 흔히 마피라고 부릅니다. 분양받은 가격보다 더 싸게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계약금을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건 2024년 8월 무렵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대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감정가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낙찰된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자산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가졌던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대출을 받아 건물을 샀을 겁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그 돈으로 이자를 갚는 행복한 상상을 했을 겁니다.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방은 비었고 월세는 끊겼고 건물은 헐값에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남의 동네 이야기일까요? 수도권 아파트 한 채 값이면 구미에선 건물 한 채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가격표는 다릅니다. 하지만 가격을 만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오르고 빠져나가면 내립니다. 어느 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미의 빈방은 결국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사라진 도시에서 부동산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과정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 현장이었습니다. 내 자산이 묶인 도시에도 같은 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필 구미가 이렇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인구가 줄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절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틀렸습니다. 인구가 준 건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게 전부 수도권입니다. 좋은 학교도, 좋은 직장도, 누릴 거리도 그곳에 몰려 있습니다. 자본도 사람을 따라갑니다. 지방의 청년과 돈이 한 방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구미가 비는 만큼 수도권은 채워집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의 성격이 바뀐 겁니다. 과거의 공장은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라인마다 수백 명이 붙어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공장은 다릅니다. 로봇이 돌리고 자동화가 채웁니다.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필요한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 공장이 그대로 있어도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이건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전체의 흐름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아픕니다. 대기업이 핵심 생산 거점을 옮기면 그 밑에 딸린 협력사들이 함께 흔들립니다. 일감이 줄고 남은 일도 외부로 넘어갑니다. 안정적이던 정규직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메우는 건 더 불안하고 더 적은 일자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고 가겠습니다. 구미를 비운 건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질 좋은 일자리의 소멸입니다. 월급 봉투가 두둑했던 자리,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던 자리, 그 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좋은 일자리가 줄면 청년이 떠납니다. 청년이 떠나면 아이가 줄어듭니다. 사람이 빠진 도시에는 새 산업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들어올 동력이 약해지니 일자리는 더 줄어듭니다. 한번 돌기 시작한 바퀴는 종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구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산을 보십시오. 2018년 한국 GM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듬해엔 현대중공업 분산조선소가 멈췄습니다. 이 두 번의 충격으로 직간접 일자리 약 1만 5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한 도시의 허리가 그대로 꺾인 겁니다. 포항도 다르지 않습니다.
철강으로 일어선 도시였지만 인구 50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도심 상가 공실률은 26%를 넘어섰습니다. 구미와 거의 똑같은 숫자입니다. 구미, 군산, 포항, 이름만 다를 뿐 무너지는 방식은 닮아 있습니다. 주력 산업이 흔들리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람이 떠납니다. 그래서 구미는 한 도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지방산업도시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건 지방 이야기지, 나랑은 상관없잖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는 어떤 산업에 기대고 있습니까? 그 산업이 흔들리면 일자리가 흔들립니다. 일자리가 흔들리면 집값이 흔들립니다. 구미에서 본 그 신호가 어쩌면 여러분 동네에도 켜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너지는 도시를 봤습니다. 식어버린 공장, 셔터 내린 거리, 빈 방까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상했습니다. 구미가 곧 40만 명 선마저 무너뜨릴 거라고요. 그런데 그 붕괴는 오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인구가 줄던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한 달에 400명대가 빠져나갔습니다. 2023년에는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2024년에는 1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처음으로 한 달 감소폭이 한 자릿수가 됐습니다. 전달보다 단 3명 줄어든 겁니다. 지금 구미는 약 40만 4천 명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던 두기, 일단은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수출입니다. 2026년 5월 구미의 수출은 42억 9,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95.1% 늘어난 숫자입니다. 특히 전자제품 수출이 134.4% 뛰었습니다. 거의 2배 반입니다.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36조 원 규모였던 구미 산단의 생산이 2025년에는 4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5년 사이 10조 원 이상 불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도시가 통째로 갈아타고 있는 중입니다. 구미는 2023년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같은 해 방산혁신 클러스터도 들어왔습니다. 반도체와 방위산업 두 개의 새 심장이 동시에 뛰기 시작한 겁니다. 민성 8기 동안 끌어온 투자가 16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새 일자리가 1만 2천 개를 웃돕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잔뜩 쓰던 공장의 시대가 지고 첨단 기술과 소재, 부품의 시대로 넘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같은 시기 기계류 수출은 오히려 40.6% 줄었습니다. 어떤 업종은 뜨고 어떤 업종은 가라앉습니다. 도시 안에서도 명암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미를 두고 이제 다 살아났다고 말하는 건 너무 이른 판단입니다. 동시에 이 도시는 끝났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몰락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구미가 살아남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이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한 도시의 운명은 결국 어떤 산업에 몸을 실었느냐로 갈렸습니다. 낡은 일자리에만 매달린 곳은 비어갔고 새 산업을 끌어온 곳은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도시는 지금 어느 쪽입니까? 내 집 한 채, 부모님 자산이 묶여있는 그곳은 저무는 산업에 기대고 있습니까? 떠오르는 산업에 올라타 있습니까? 이건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미에 켜졌던 신호는 지금 이 순간 전국의 수많은 도시에서 똑같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포항도 그랬고 군산도 그랬습니다. 주력 산업이 흔들리자 사람이 빠지고 거리가 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마다 새 산업을 끌어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시험지를 받아든 도시들입니다. 그 신호를 먼저 읽은 사람과 끝까지 모른 척한 사람의 미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시에는 지금 어떤 신호가 켜져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이 사는 곳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어떤 공장이 들어오고 어떤 거리가 비어가는지요. 그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정확한 예보가 될 겁니다. 도시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걸 있는 사람만이 대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